잘 지냈어요? 아유,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들지만 극복한 일도 있고. 선생님한테 더 힘든 일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럼 스스로 뭔가 구덩이를 파서 기대가 되네요. 뵌지 몇 년 된 거죠? 몇 년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시간을 인식하면 너무 빠르더라고요. 시간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네, 점점 왜 그런 거지? 내가 먹은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1년이 길고 빨리 어른 됐으면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본 건 빨리 갔으면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시간이요? 나는 어릴 때 좀 빨리 갔으면 했거든요. 학교에 수업 들을 때도 저 선생님 언제까지 하겠어? 저도 그런 선생님 중에 하나일 텐데 듣고 보니 뜨끔하네요. 선생님 모자이크 잘 해줄게요. 신경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알아봐도 뭐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조심스러워. 저희 빌라 경매도 처음 시작은 조심스러운데 하고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것도 과감하게 하고 있잖아, 선생님도. 최근에는 그쪽은 쉬고 있어가지고. 그거 엄청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고 생각까지도 좀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선생님 이게 몇 년 만인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저분 고구마의 냄새가 난다 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선생님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작가님 수업을 22년도 12월 달에 수업을 듣고, 꽤 됐구나. 네. 그 뒤로 다음 해 23년도에 세채를 낙찰을 받고 빨리 세채를 한 다음에 2년간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두 딸의 아빠이자 학교 선생님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업 끝나고 나서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채를 받았던 거 아닌가? 이 한 6개월 사이에 세채를 했죠. 그 말은 월세도 어느 정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네네. 근데 그 물건 안에서 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그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입자가 뭐 월세도 좀 밀린 거 지배하자가 또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내면의 수양을 또 많이 하셨다고 그럼요. 오늘 외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선생님 복장하고 머리를 뵈니까 산속의 느낌이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매몰차게 달려가다가 개인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그 1년 정도는 이 투자에는 소원했다. 제 입장에선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있었던 일 저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그때 선생님하고 영상을 찍었었던 게 인천 주안동이었나? 맞습니다. 주안동에 깨끗한 빌라 엘리베이터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요. 근데 그 빌라랑 세 채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경매로 낙찰은 받은 건 없는 거고. 경매를 하긴 했는데 낙찰도 받고 있는데 다른 종목, 출전한 종목이 달랐던 거죠. 어떤 경기로 따지면 경매도 전국체전처럼 어떤 하나의 경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울타리 속에 다양한 레이스들이 펼쳐지는데 그렇죠. 저는 다른 경기를 한 거죠. 여기가 오래 달리기 같은 거면은 장대 높이 뛰기 같은 거 한번 하고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특수 경매를 그래요? 네, 특수물건을 잠깐 낙찰을 네, 받았어? 낙찰 받고 해결이 된 거 하나 있고 뭐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고 특수물건이라고 하니까 네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이 나온 김에 네. 어떤 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포커스 맞춘 거는 지분 경매 비용이 좀 덜 든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소액 투자로 예예 지분도 주택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네. 어떤 거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도로도 있었고 이제 도로로 이제 지목 변경이 안 됐는데 지목은 임야인데 이제 실제 사용 현황은 도로인 게 하나가 있고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법정지상권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거죠.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을 하나 받은 게 있고 아예 주택을 또 하나 지분을 낙찰받은 그 세 개. 열심히 했네요. 나름 고군분투하며 그랬구나. 살았습니다. 네. 나는 투자는 좀 멀어져 있었구나라고 유유자적.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네. 특수물건을 또 했었구나. 예. 근데 그 세 개나 성과가 있었네. 이게 뭐 금전적인 부분을 따지면 성과는 마이너스지만 경험으로 따지면 모든 건 다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경험으로 치면 많은 것을 배웠고 오히려 이 빌라 경매나 명도, 세입자 관리 이런 것들을 할 때 없다고 불편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굉장히 내 마음이 든든하고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법적인 특수물건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히는 알진 못하지만 거의 소송 위주로 돌아가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네네. 들어서 그런 게 있었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향 자체가 우리 쪽 월세 투자는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선생님이 했던 특수물건 쪽은 차익을 네. 거두겠다라는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 물건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정리가 확실하게 됐고 법정지상권이 있었던 거는 정리가 됐고 법정재산권은 잘 모르는데 네. 땅이 선생님이 취득을 한 거고 그 위에 미등기 미등기 건물이 있었던 거네. 네, 무허가는 아닌 것 같고 세금이 나오니까 등기가 안 돼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그런 건물 누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에 살고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의 목적은 땅을 그 건물 점유자한테 좀 팔겠다 이거야? 그런 차원의 목적이긴 하죠. 아니면 철거해버려?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 게 아니면 또 치료를 받는다 뭐 아, 그런 그쵸. 관점도 주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치료는 지금도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주라고 하면 줄 리가 없죠. 사실 그렇죠. 밑에 땅덩어리 중에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제 땅 쓰고 있으니까 치료를 주세요 하면은 콧방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말 그대로 이제 임료 청구를 소송으로 이제 걸게 되면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지분을 상대 쪽이 처분하는 조건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것까지 가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도의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 그런 아 그러면 토지의 지분권자한테 매도를 하는 거야? 네, 결국? 다수 지분권자가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 보네. 네, 협의돼서 돈 받고 등기는 그쪽에서 이제 아직은 안 하셨는데 사실상 등기만 되면 되는 거. 그 화해 권고 결정이 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 자체가 권원이 이제 아, 예.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류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인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걸 아. 제출하면은 등기소에서 넘겨주는 식인 거예요. 매도자는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해 줬으니까 다수 지분권자한테? 네, 제가 이제 소수 지분권자인데 다수 지분권자인 그 사람은 무조건 사야 돼? 사기 싫어도? 그렇진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 나온 게 이게 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고. 근데 뭔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현금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조건 자체가 새로운 주택은 취득할 수 없고 아 그래서 선생님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아, 주택과 그래서- 관련된 거는 못해요. 그래서 지난 2년 저 만났을 때도 네네. 낙찰받았던 게 비주택 위주로 했었던 거구나. 그 전에는 비주택과 주택이 좀 섞여 있긴 했는데 아.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집에 제가 네. 입주를 한 게 그 세 개를 낙찰받고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의 조건이 새로운 신규 주택 취득을 앞으로 할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즉시 상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대출을 그러니까 주담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비주택은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그렇죠. 제약이 있으니까 좀 네네. 불리한 포지션에서 하는 게 또 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아 그래서 다른 쪽으로 모색을 네. 좀 했구나. 그렇죠. 그 비슷한 시드를 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보다가 지분 쪽은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뛰어드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일단 조금 수업을 적당히 듣고 과감하게 입찰을 해서 물건도 멀리 진주도 가고 청주도 가고 여기 뭐 강원도 쪽도 가고 전라북도도 막 이런 식으로 가서 적당한 어떤 금액의 규모의 그런 지분을 낙찰받아서 했는데 네, 하다 보니 돈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제 실력이 부족한 탓일 거고 그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결국 상대방은 법원을 불러내는 멀쩡하게 평범하게 물론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지분을 경매로 넘겼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상대방과도 이제 모종의 협의를 하면서 양심적으로 아 맞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네, 돼요. 뭐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민사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민사의 옳고 그름은 잘 없잖아요. 그냥 적당한 선을 찾아서 그게 화해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판사가 옳고 그름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판사가 그냥 정해주는 식인 거잖아요. 네, 그 결과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 더 컸나 보다. 주택 경매를 했던 것보다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힘들다? 그러니까는 이게 기술적으로 힘들고 열심히 해 나가면 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곤란해질 수 있는지를 또는 곤란해질 수 있는지를 상황을 설명하거나 실제 그 상황으로 이제 함께 끌고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한번 법원에 가봅시다. 약간 그런 느낌. 판사님 앞에 같이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상대방도 굉장히 불편하죠. 재판이라는 게 항상 평일에 꼭 낮 시간에 그러네. 잡는데 그때마다 오게 만드는 거니까 저도 불편하고 하지만 상대방도 불편한 거고 이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
현타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시쳇말로 현타가 종종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니어도 제가 단독 입찰이 아니었거든요. 받은 물건들이 다 4명 막 이렇게 그 세계도 이미 플레이어들이 꽤 많고 그리고 저보다 더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저는 초보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더 힘들게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럴 생각이 수도 있긴 있겠네. 해요. 네, 저를 통해 정리가 된 게 차라리 잘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서 이제 좀 빠져나오려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좋은 배움이었다 그런 생각이 있죠. 아까 소송 법원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니까 네. 우리 경매하는 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으니까. 임료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법원에서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뭐 주택이나 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잖아요. 철거가 될 수도 있고 명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재판을 위해서 뭔가를 직접 막 썼거든요. 열심히 찾아보고 AI의 도움도 받아보면서 막 했는데 그런 거 할 때 챗GPT가 참 좋더라고. 네, GPT의 도움도 받았는데 그게 또 완전하지도 않고 판사들마다 또 다르거든요, 성향이.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널널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AI로 써갔는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취지, 청구 원인, 청구 취지와는 너무 서식이 다르니까 그냥 다시 써라. 그냥 그런 것들을 쭉쭉 좀 몇 번 거치면서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이것도 빌라 경매나 이런 것도 한 바퀴 돌려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한 바퀴를 돌려보고 판결도 받고 화해 권고도 받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재판에는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들고 이런 부분에서 힘을 뺄 수도 있고 그런 걸 배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물건도 경험을 네. 근 1년 동안 해본 그렇죠. 거고 월세 투자도 근 1년 동안 해봤을 때 성향이 다른 큰 2개의 줄기를 해보고 나서 선생님도 어느 정도 장단점도 비교를 했을 거고 나랑 더 맞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 얘기도 이따가 자세히 좀 여쭤보고요.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하면요. 1년 동안 세 채를 낙찰받아서 인천 쪽을 다 받은 게 맞죠? 인천이 2건 2개. 그리고 일산, 고양시에 하나 그게 좀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고향 어디 받은 거예요? 사리연 IC 있는 조금만 문명동 올라가- 이런 예, 예. 데구나. 거기도 월세 잘 나왔겠네. 네네. 새 집이었을 거고. 컨디션 자체는 거기가 제일 좋았고 거의 수리는 안 했어요. 진짜 청소만 해가지고 그 도어락 바꿔가지고만 네. 바로 세입자 받아가지고 낙찰받고 한 2달, 3달 명도도 되게 간단하게 했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도 금방 찾아서 들어와서 계속 잘 지내주시고 있어서 세계 중에 가장 마음 편한 친구, 마음 맞아요. 편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인천 쪽이 구도심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알고 맞아요. 있는 동네긴 한데 그 사리운동 같은 경우는 좀 외지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는 동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직접 또 해보니까 비교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2년 갖고 있어 보니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세 채 그럼 공실이 있어요? 아유 다 지금 아, 다 받아? 받고 있습니다. 아이 다행이다. 그러면 실례가 안 되면 네네. 세 채에서 받는 총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체 매출은 215만 원입니다. 215만 원. 선생님도 그 세 건이 다 대출이 네, 있죠. 있는 거고 네. 다 사업자 대출일 것 같네요. 2개는 사업자, 인천 건 아. 둘 다 사업자고 거기는 개인 대출 썼구나. 개인 대출이어서 걔는 원금 이자도 나가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 채에서 215만 원 받는 건데 거기서 원금 나가는 것도 있고 이자 나가는 것도 있는데 네. 비용을 제외한 순 월세는 얼마나 될까요? 순월세는 120만 원. 120만 원. 이 절반 이상은 남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월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 돌보는데 오늘 병원 잠깐 들렸다 왔는데 병원비가 나 신경 쓰인다 정도에서는 보탬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를 1년 정도 받다가 근데 그 집에서 하나예요? 2개가 그런 거야? 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건 하나였죠. 그게 저 갔던 집이야? 아니면 다른 집이에요? 아예 안 오셨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선생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월세 처음에 뭐 잘 받고 있었는데 네네. 네. 두 번째 집이 처음에 연락이 왔던 게 누수가 건물 전체 누수? 공용부 쪽으로 물이 새는데 어딘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상이 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집이 걸렸던 거죠. 저희 집과 그 옆에 집을 대상으로 거기서 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누수를 한번 잡아봐라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누수 탐지를 했는데 온수배관이나 아니면 그 상수도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비교적 준신축 건물이고 걔도 엘리베이터가 네, 있죠. 있는 우리 거에는 거의 신축급에 해당하는 물건인데 거기서 누수가 그 주차장 쪽으로 나왔던 네, 주차장 쪽이랑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막 물이 뚝뚝 그런 거야. 떨어져요. 엘리베이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전기를 사용하니까 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 네. 비용은 관리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일단 제가 먼저 납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관리 업체에서도 어디가 원인인지를 자기들도 모르니까 이게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은 그때 가서 정산을 해서 그걸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그 누수와는 관계가 없이 아마 이제 세입자분이 하수 원인을 알게 됐어? 네, 이제 나가고 나서 문제가 됐던 게 싱크대 쪽이 다 썩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갈 때는 완전 멀쩡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수구를 막아버린 것 같아요. 일부러? 기름진 것들을 의도치 뭐 많이 않게. 해서 뭐 이제 하수구가 막혔나 보죠. 근데 이제 그 막힌 상태로 물을 계속 쓰니까 밑에 계속 그렇지, 넘치고 넘친 물이 갈 곳을 잃고 이제 그게 누수로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싱크대 쪽에서 물 내려가지 못하고 그게 막 넘치고 이러면서 기름을 버렸으니까 그 중간중간도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네. 기름이 굳어서 관로를 또 막았겠네. 네네. 그게 아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누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걸 뚫고 저희가 해결하고 나서는 누수가 사라져서 빌라 관리 업체 측에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누수로 그러네요. 인해서 망가진 공용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행여 저한테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원래 저희였어요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수리를 해주셔야죠 해서 많은 수리비가 청구될 것이니 네 일단은 그러면 탐지 뚫는 거 그런 거는 선생님이 좀 비용을 부담한 거야? 그러면? 네 나갈 때도 되게 번거롭게 나가셨죠. 세입자가? 네, 세입자가 실제로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을 했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아 그랬구나. 붙이고 그걸 하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법원에서 이제 불러서 문 따려고 했는데 뭐 또 마침 그날 계셔서 문은 안 따고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거 붙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안 있고 이제 나가셨는데 나가고 나서 다 뜯어보니까 싱크대 쪽은 진짜 엉망이었고 그럼 거기서 예. 점유이전 가처분을 네. 하게 된 계기가 집 하자 때문은 아니었던 거고 월세를 좀 그 사람이 네. 밀렸었던 거죠? 월세가 이제 거의 보증금을 다 깎은 건 아닌데 이제 더는 수리비를 대충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밀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보증금 한 이제 절반 정도 남았을 때 나가달라 얘기했는데 못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한번 찾아간다 법원 사람들이랑 한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갔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지시긴 했어요. 얘는 또 무슨 짓을 할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그냥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다음 또 뭔가가 올 수도 있고 그때는 진짜 짐 다 길바닥에 빼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원래 빨리 그전에는 차일피일 미루는 스타일이었는데 문 따고 진짜 들어가니까 점유이전 가처분에 대한 효력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행위 자체가 강압적인 느낌이 굉장히 크니까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서 경각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네. 네. 세입자가. 그래도 그분은 나가신 거고 네. 그게 깨끗한 집이었는데 보니까 싱크대 쪽이 처음에 싱크대를 바꾸려고 했다기보다 싱크대가 좀 내려앉고 그래서 그랬나? 뒤에도 막 너무 썩어 있고. 날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초파리 같은 게 너무 네. 많고 이랬는데 초파리는 여름에 생기는 거잖아요. 음식물도 없고 여름도 아닌데 초파리가 너무 막 그 안에가 이제 다 젖어 있는 거죠. 싱크대는 젖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근데 원래 멀쩡했어요. 처음에는. 술이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세입자 받았던 싱크대였으니까 싱크대 뒷면에 석고보드가 있는데 석고보드도 다 썩어 있고 심지어 그 콘크리트가 진짜 완전 축축하게 젖어서 한 달이 지나도 다 안 마를 정도로 그걸 잡느라고 그 부위만 수리를 하느라고 일단 철거하고 벽에 있는 석고보드 다 뗀 다음에 다시 붙이고 아까 누수 탐지해가지고 하수 뚫고 그리고 싱크대 시공하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는 거의 한 500만 원 돈이 나가는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한데 번 거보다는 덜 썼으니까 세입자로부터 내가 받은 거보다는 그렇게 위안해야 돼요. 네, 수입
에 비하면 내가 2년 벌 거 1년 벌었다 생각하고 그것도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는 또 거기서는 이제 하자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죠. 적어졌으니까 금전적인 부분 쓴 것만 치면은 500만 원이요. 뭐 월세 한번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도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 에너지 때문에 더 마음고생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된 거네. 결과적으로는 잘 고쳐서 거기에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500에 월세가 얼마였어요? 월세 500에 75. 75? 거기가. 근데 이제 천에 그냥 70으로 내려서 그냥 보증금을 올리고 이제 그래서 월세를 오히려 낮게 받았는데 120만 원 남는 거니까 저는 120만 원 남는다는 개념이 이제 어떤? 전체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제가 2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보다 그 새 집이 갱신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보증금을 늘리긴 했는데 월세는 다 낮아졌거든요. 그 전에는 더 받았었던 거죠 사실. 그럼에도 120만 원 남는 게 약간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자가 또 낮아진 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그렇죠. 선생님 했을 때 제일 비쌌을 때가 아니었나 싶긴 하네. 6.2%, 6.3% 이렇게 거의 뭐 고리대금 수준 했는데 아, 그렇지. 거의 4%대로 다 내려오더라고요. 맞아.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가만히 되어서 처음에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줄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 동기분도 500짜리 받았다 마음고생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예. 세입자 선입관일지도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기름을 버리는 게 당연히 아닌 건데 왠지 보증금 500짜리 세입자에 대한 선입관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 예. 반지하에서 500에 뭐 한 40, 50 이 정도는 일반적인 비율일 수 있는데 선생님 집은 또 깨끗한 집이었는데 거기서 500 대비 월세가 좀 비싸면 받을 때는 우리 목적이랑은 굉장히 잘 맞긴 한데 약간은 좀 날라리들이 많이 온다는 느낌도 받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거기서 선생님이 또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월세를 낮추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 1070 정도면 굉장히 난 이상적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집 하자가 생기든 아니 월세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훨씬 더 여유 있을 거니까 네. 그거는 길게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경매하고 입찰해서 취득한 거를 세를 맞출 때는 조급하니까 안 그렇죠.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그게 걱정이잖아요. 네. 이 집이 영원히 안 나갈까 못만 같은. 아, 그 두려움이 내가 있죠. 미궁에 빠져버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내가 받은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한두 달 더 기다리면 결국 오는데 조금 짧은 시간에 못 기다려서 보증금 낮추고 월세를 비싸게 받았다가 1, 2개월 더 기다렸으면 될 거를 이제 10몇 개월을 마음고생하면서 지내는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게 먹고 보증금을 넉넉하게 좀 더 미래를 보면 보증금 넉넉하게 하고 월세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근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또 그렇잖아요. 네, 막상 또 공실이 생기면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긴 하죠. 아예 그래도 이제 1000만 원짜리 네. 세입자면 걱정할 일은 분명히 덜해지는 것 같아요. 만나봤을 때는 뭐 1000만 원도 날라리 같긴 한데 제 마음이 다르겠죠. 날라리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지 날라리를 조급하게 대할지 약간 그런 차이? 결국은 내 마음이 얼마나 견뎌주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사람을 외모와 말투를 보고 판단하게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마음 편한 여부는 보증금인 것 같아요. 오래 갈 때는 세입자 중에 한 분이 문신도 좀 있고 덩치가 좋아요. 주차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아. 건물 사람들이 저한테 세입자 나가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그분은 보증금이 4천이거든요. 월세도 안 빌려 또. 건물 사람들 민원 전화 왔을 때는 내가 잘 조치하겠다 하고 세입자한테는 걱정하지 말아라. 박쥐 포지션으로 또 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실리는 이 세입자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우리 임대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새로운 세입자 잘 받았으니까 그럼 세계는 편안한 상태라는 생각은 드네. 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 120만 원 순 월세를 받는데 생활에 분명히 큰 힘은 될
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보통은 그 정도 했으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더 늘릴 생각을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다른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업하면서 이 교육생분들의 성향을 보니까. 네네. 근데 선생님은 월세 쪽을 더 늘려야 간다 보다는 경매 배운 거 경험으로 다른 파생 상품을 공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주택 취득에 대한 제약이 생겨서 그게 큰 거야. 그쵸. 그게 가장 주요했던 거죠. 이거 계속 할 수 있었으면은 주구장창 요것만 했을 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타나의 귀환을 하면서 이렇게 좀 외도했다가 오시는 네. 분들이 꽤 있죠. 딴짓 하다가 밖에서 이제 헛짓거리 하다가 돌아와서 아, 나의 길은 이 길이었구나.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게, 내 욕심 같아서는 그 고민할 때 저한테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는 특수경매를 했다는 거를 네. 몰라서. 네. 근데 선생님이 그때 상황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 특수경매를 시작한 거는 24년도에 아이 때문에 휴직을, 첫째 케어하느라고 1년을 쉬었어요. 와이프도 쉬고 저도 쉬는. 근데 당연히 둘 다 쉬면은 수입은 줄고, 거기다가 2호점 세입자는 말썽이고, 1호점은 두 번째 달부터 상습 연체범. 약간 밀당의 대가. 자꾸 그래. 밀당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월세 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입자랑 저랑의 어떤, 제가 세입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잘 못 받은 게 문제였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아이 케어 시간을 쓰지만 선생님 시간도 조금 여유가 네. 생겼을 것 같네요. 시간이 상황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할 겸해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투자금이 1000에서 2000 사이? 그 정도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잘 모으고 또 지역을 어디에 선택을 잘 하면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많은 시간과 그 애매한 금액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또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갔던 게 아닌가. 거기서 드는 생각이에요. 투자는 항상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월세라기보다 현금 흐름 쪽의 네. 관점인 거고, 한쪽은 시세 차익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세가 올라가는 쪽에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단순히 월세냐 특수경매냐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돈이 되냐? 약간 이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법정지상권 있는 거는 해결이 된 거고, 해결이 됐으니까 근 몇 개월에 걸쳐서 얼마 해서 얼마 정도 벌었던 거예요? 물어봐도 돼요? 못 본 거죠, 사실. 그 화해 조정? 그 조정을 해서 얼마를 받고 네. 넘겼는데, 제가 낙찰받은 계획보다 적게 받고 법원에서 돈을 정해줘요. 금액을 정해줘요. 그것까지 정해줘요. 이 금액으로 그냥 화해하세요. 라고 이제 조정을 해주고, 저희가 둘 다 이제 그걸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이제 원고 피고가 예, 할겠습니다 하면은 판결 효력이 나니까 금액만큼을 이제로 했는데, 그게 감정가. 근데 감정가보다 제가 더 써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잘 되는 경우가,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에서 열 다 잘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열에 둘, 셋으로 나머지 손해를 메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맨날 최저가로 공략하다가 하나 주워먹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할 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구분을 하자면, 우리는 폐차할 때는 그래도 손해보는 그렇죠. 건 내 시간하고 에너지는 쓰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금전적인 손실은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손해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대신에 두세 건에 터지는 게 큰 거죠, 사이즈가. 몇 천?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몇백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지분일 경우, 이게 진짜 없으면은 안 되는, 거기에 혹시라도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해버리면 영업상 큰 타격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물건들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인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구나.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고, 그래서 또 빌라 이제 월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오히려 다른 거보다는 적고 대신 안정적이고 이런 게 있어서, 성향상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보는 것도 성향에 맞지 않나. 선생님 말 속에서 나도 좀 힌트를 하나 얻은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돈, 부, 이거에 대한 진리로서 하나 갖고 가는 게 뭐냐면, 오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를 오래 한다면은 부에 가까워진다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래 하는 데 있어서 지분 투자는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더 드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의 기회도 분명히 큰데 하이 리스크라는 부분에서는 단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의 여부뿐만 아니고 네. 뭔가 지분권자들의 나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회방을 놓는다는 개념도 있는 느낌도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자꾸 이 사람 마음을 괴롭힌다는 생각까지도 든다면 내가 여기서 혹시 큰 득을 본다고 해도 내 본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에 갈등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무뎌지고 그게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 제가 고집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더 잘해질 수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말씀하신 대로 더 길게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떳떳할까? 네. 아이들이 보기에 이거는 떳떳할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 중에 떳떳하게 더 정당한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선택한 방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경험으로 봤을 땐 그런 거죠. 내가 판단했을 때 그렇죠. 선생님이 떳떳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네.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하기는 좀 불편했구나. 네, 맞아요. 자꾸 부대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하나는 그래도 잘 협의가 돼서 매도를 한 거고. 예, 사실상 매도했죠. 돈을 받았지만 아직 소유권은 갖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번거로우신지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어차피 돈 줬고 화해 권고 결정문이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건도 좀 여쭤봐도 돼요? 아, 그럼요. 한 건은 네. 도로인데 예를 들면 이제 건축을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면 땅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을 접하고 있어야지만 그 허가를 받는데 그 길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길에 대한 지분이 누군가한테 있으면 그 지분권자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어도 그 지분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네, 도로에 그렇죠. 1000분의 1이라도 있으면 허락을 받아야 네, 된다. 그- 아니면 사용료를 내던가. 네. 뉴스에서 그런 것들도 좀 본 네. 것 같아. 도로가 내 거여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버린다던가. 네.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걸 안 받아오면은 소유권 문제도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냥 못 쓰는 건물이 그렇게 돼버릴 되네.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사례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건 애초에 잔금 칠 생각 없고 낙찰을 일단 받고 낙찰 받는다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낙찰 받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대방과 협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욕심만 내가 덜 부리면 빨리 해결할 수도 있는 네, 걸 네. 수 있겠다. 그렇죠. 금액대가 얼마나 돼요? 그게 감정가는 200만 원인데 저는 1억을 썼죠. 어휴. 이거는 아니 왜 내가 이게 네. 혹시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나는 그 배짱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예전에 수업할 네네.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흘리는 포지션 취하는 전략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9%일 때 70%가 흘린 건데 70%를 나는 49%가 왔을 때 70% 이상을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200짜리에 1억을 쓴다는 상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싸냐 비싸냐를 네. 의미한 탄식은 아니었으니까 아이고. 오해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래서 다 아이고 저 뭐야 오기는 아니었던 거죠. 경매 진행하시는 분도 이게 뭐야 거기 진행하신 분도 그 처음 봤대요. 이 금액인 걸 이 금액으로 낙찰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해요. 놀래면서 막 우리는 차순이 항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게 예민한 부분인가? 네. 2등하고 차이가 7천만? 아. 근데 그 200만 원짜리 3천만 원에 쓴 사람도 있었어요. 채권자.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채권자를 이런 놈이 나타날 줄이야 이런 생각도 약간 했겠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허를 찌르는 그러니까 채권자를 깨려고 쓴 금액이었던 거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낙찰자가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200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20만 원이네. 그쵸, 그거는 날리면 되니까. 그러네. 네, 그냥 껍데기인 것 뿐이에요. 진짜 껍데기. 내가 그 잔금 칠지 안 칠지는 나만 아는 거잖아요. 배짱 부리고 막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더 꼬여있는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협의를 하려고 왔던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물건은 또 아니어서 협의를 했고 제가 너무 또 욕심을 부려서 큰 금액을 불러서 화토 나고 저는 이제 잔금을 안 친 거죠.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채권자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기각됐나? 그래서
보증금 또 돌려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이것저것 경험하고 쇼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보증금 돌려받고 그러고 말았던 그거는 이제 더 짧게 끝난 거죠. 실전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맞네. 대화해보고 여기서 네. 나는 뭘 주장할 수 있는지랑 그런 물건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변에 토지 지목이나 개발 현황이나 또는 이제 지자체단체 관련 부서에 다 전화 돌려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도로예요? 뭐예요? 이거는 허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막 이런 아. 식으로 그런 거 다 이제 막 얘기해보고 했는데 네.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라서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배짱 좋게 들어가서 괜히 설치고 다녔구나. 그것도 하면서 이런 경험도 근데 그게 리스크가 1억이라고 하니까 놀랐던 거지. 리스크가 20만 원짜리 리스크였으면 맞아요.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미납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도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어서 보증금이 3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진짜 큰 돈이 맞는데, 선생님도 교육자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배움은 어딘가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요새는 선생님처럼 배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거기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수업에 접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책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나가서 내가 직접 해봐야지만 배울 수도 있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찜찜한 물건이니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내가 한번 해보고, 되면 나도 좋은 건데 또 장점이 수업 교보제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도 배우려고 요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미납이지만 아예 놔버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 그게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자까지 쳐서 주니까 거의 내려놓은 거여서. 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이 배움은 많이 갖고 갔다. 도로 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물어봐도 돼요? 표정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서. 그거는 아직 해결이 안 돼. 아니,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요. 나 아예 개념이 없어서. 그리고 아니. 다른 세상을 난 모르잖아. 이런 썰 풀러 온 거니까요.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판결은 받았어요. 아, 그거는 어떤 물건이야? 그거는 집이에요, 그냥. 아, 집. 주택. 주택에 지분이 하나 나왔나 보네? 그쵸. 일반 단독주택은 땅이 있고 집이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땅의 일부와 집의 일부를 낙찰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섞기에 따라 다른데 공유물 분할 청구 플러스 부당이득 청구를 두 개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네네. 너무 개념 없는 질문인지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잘라라. 그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 아, 집을 나눠 가져라 이건 아닌 거네.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일반 토지면 근데 주택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현물 분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매 붙여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만들어서 분할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있고, 주택과 토지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건 분할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한쪽이 사과할 수 있도록 재판관이 유도를 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걸 하면은 이런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 다른 지분권자들이. 네네. 약간 터무니없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잘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의도해서 상속을 해준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상속이 그런 게 네. 경매는 꽤 많잖아요. 형제들한테 그냥 쭉 n분의 1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사고뭉치 씨가 한 명 있어가지고 카드사에 돈 빌려서 안 갚고 이러다가 그게 가압류가 걸려서. 채권이 돌고 돌다가 채권을 이제 정리하는 회사에서 던지고 되는 경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여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따로 살고 뭐 얼굴도 안 본 형제가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손도 안 대고 그걸 내가 해결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손도 대기도 싫고, 그리고 이거 무슨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더 많은 지분을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데 지가 요거 하나 갖고 있다고 맞아, 어떻게 맞아. 있어? 라고 그런 했는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은. 근데 그걸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걸 하는 거죠. 조그마한 소유권이어도 소유권이다. 나는 가지고 있고 난 여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큰 다수 지분권자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그걸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줘라. 인데 방법이 그들이 이제 요구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경매 분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당이득 청구는 이제 임류인 거죠. 내 부분, 6분의 1 부분에서 거주하고 계시니 그에 대한 월세를 내세요. 사용료를 내십시오라는 청구를 해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저희는 일단 쉬는 방향으로
승소를 했어요. 공유물 분할도 경매 청구 가능하고 강제 경매잖아요. 선생님 지분 외의 지분을 경매로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거네. 네, 경매로 넘겨서 현금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 살고 있는 부당이득 청구도 임료 상당의 그 부당이득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집행권에 네네. 있으니까는 뭐 압류 등등을 다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바쁘고 여력이 없으니까는 법원에 가지 않는 것뿐이지 서류를 작성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거구나. 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같은 거 다 제출하게 해서 거기 압류 걸어서 경매에 보면은 부동산이나 동산 말고도 집기류 모아가지고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종종.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게. 자꾸 좀 괴롭힐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괴롭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들과 협상을 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긴 한데 적극적이죠. 연락이 안 되세요. 시에 거주하시는 형제분의 한 분이 연락이 또 안 되시고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는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상대방도 불편하고 저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물어봐도 돼요? 감정가는 1,800이에요. 낙찰은 2천만 원. 항상 100% 넘게 쓰는구나. 그것도 그쪽은. 단독 입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치열하네. 저 멀리 남쪽에 있는 건데도 단독이 아니고 3명이 들어왔어요. 그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려고 100% 넘기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단 가져와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서 우리 물건하고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받았던 그 월세 물건 3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축이기 때문에 네네. 그 시장에 정해져 있는 매매가도 어느 정도 당연히 있을 거고 전세나 월세 가격은 굉장히 뚜렷하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시세가 불투명해지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실인 집 하나가 정확히 그런 유형의 집이거든요. 89년도 집에 전용 12평에 2.5룸짜리. 지상층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반지하야. 그럼 이건 수리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대가 되게 싸게 내놔도 되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니까 요 파이 가격대가 없어, 매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수요자랑 이해관계만 잘 맞는다면 어쩌면 비싼 가격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알고서 접근하면 분명히 유리한 게 그런 물건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교집합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장을 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물건에 굳이 내가 좀 껴 맞춘다면 공통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네요. 그런데 또 돈이 있다는 생각도 나는 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확실한 곳에는 돈이 많이 흐를 수가 없는 게 치열해. 너무 확실하고 치열하니까 그 그렇죠. 중에 싼 건 당연히 누군든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너무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거에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회색지대 맞네요. 여기가 대체 뭐지? 약간 어.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맞네.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적정 가격이란 게 내가 만들기 나름. 그렇지. 특히 오래된 반지하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으니까 입찰 가격도 우리가 월세로 역순으로 입찰가를 만드는 것도 뭐 비슷한 것 같고 네. 월세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신축이나 비슷한 평형 대비 반지하가 또 없으니까 지상층 대비 그 월세를 갖고 와서 내가 세입자면 돈이 없을 때 요거는 들어오지 않을까로 만든 시세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은데 그 단어 되게 마음에 드네요. 회색지대. 네, 애매한 부분. 그 회색지대가 네. 리스크도 있지만 네. 기회도 있다는 생각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드네요. 근데 그거는 지금 판결문까지는 받았는데 선생님 일정상 시간을 좀 주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류하고 있는 네, 시간이 느낌이. 나면 한번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제 사정 솔직히 말씀드리고 연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 다음에 협상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바로 경매에 넘겨버리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경매 개시하는 것도 사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받겠지만 일단은 내가 써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미 저는 다 배운 거니까 학습은 이제 다 한 거니까 뭔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3건의 특수 물건을 경험을 했는데 배운 경험은 월세 투자에 비할 건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들긴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소득은 크지는 없는 아니 그거 뭐 3번째 게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뻘짓이라고 하죠. 뻘짓.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 내면적인 거랑 네네. 좀 분리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네네. 육아휴직을 그쪽에다가 많이 썼구나. 에너지를. 네. 아, 이게 또 우연찮게 세 개네. 아 그러네요. 월세 투자 3개, 지분 3개를 해보니까 나한테 어떤 게 잘 맞는지가 선생님도 나름의 정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게 좀 있죠. 들어요. 정리를 어느 정도 하려고 온 것도 있죠. 특수물건 지분뿐만 아니라 이제 손을 대보니까는 지분이 아니어도 사실 지분은 특수물건에서 약간 어느 정도 뭐랄까요 밑바탕인 것 같아요. 항상 특수물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늘 뭔가가 섞여 있어요. 특수물건인데 그러네. 유치권 지분이고 지상권 있고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맛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나한테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가 사실 월세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인 것 같진 않아요. 이걸 제가 여기서 심지어 이 유튜브로 나가는 아주 공식적인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걸 두 개를 무게를 뭐가 더 마음에 좀 더 담을 만한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미 딱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아, 그래. 그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왜 시작했냐를 동기를 보면은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근데 빠른 길 중에 제가 다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닌데 빠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했으면은 이게 나한테 잠깐은 돈 벌어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을까? 근데 이거는 빠른 길이 절대 아니잖아요. 월세. 월세 약간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를 따지면 얘 거북이 완전 거북이 그 거북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느낀 거는 부자가 된다? 사실 부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죠. 빨리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욕심을 부르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나한테 맞지 않는 않은 길 길. 또는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천천히 가면은 이게 가면서 분명히 조금씩 엇나갈 수 있어도 교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엇나가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우리 쪽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약간 성향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내 지분이 100%잖아. 가장 취약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팔기가 제한이 되는 게 그게 크지 않은 부분이 단기간에는 있다 보니까 파는데 마음고생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 대비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커서 오래 갖고 가게 된 것 같고 그거를 내 명의의 내 집으로 오래 갖고 가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하는 게 생기는 것 같고 아까 선생님 2호점에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그 하수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웬만한 설비 사장님들보다 싱크대 배관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게 됐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내가 배운 부분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똑같은 곳에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면 내가 좋지 않은데 훨씬 에너지가 덜 들더라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느 정도 배관 청소든 아니면 뚫는 거든 해놨으니까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든 거고 이제 이 집을 또 2년, 3년 앞으로 더 갖고 가다 보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가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갖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액을 얼마를 걷는지에 대해서 유혹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고 갖고 가는데 에너지도 별로 안 드는데 한 3, 40만 원의 소득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 팔 이유 자체가 많이 희미해지는 느낌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명의 집이다 보니까 약간의 정도 생기는 거. 아니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정든다는 게 나는 팔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가늠을 해보면 1년 갖고 있었던 집을 팔 때와 10년 갖고 있었을 때의 집을 팔 때는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찬밥 신세를 경험하면 안 팔고 만다. 선생님 집을 지금 맞아요. 이 정도 가격 나는 팔 이유가 없어. 그런 느낌이랑 또 비슷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집이 팔지는 않고 43채가 늘기만 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게 또 재밌는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작은 파이프라인들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 파이프라인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뭐 흥청망청 제 성향도 아니긴 한데 뭐 사치를 부리진 못하겠지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덜해지는 느낌도 저는 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다와 느리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길이 굉장히 느려 보이는 길일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오래 가는 것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모르겠어요. 내 성향이 그래서 그런가 한번 하고 수치로서 결과가 없어지는 것 매도가 어쩌면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팔아버리면 돈은 있겠지만 영원히 통장 잔고에 갖고 있는 거라기보다 어디로 딴 데 투자를 하든 생활비로 쓰든 다른 걸 사든 분명히 소비를 하게 돈을 쓰게 되니까 그게 눈에 남지 않네 약간 허무하네 그런 느낌도 저도 분명히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내 투자 물건에 지금 그 집안으로 내가 가보면 보여 가지는 않지만 가시성이 있다는 것도 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게 한 채 두 채 쌓이니까 내가 5년 지나서 그것들이 여전히 쌓여 있고 또 10년 지나니까 그게 누적이 된 게 위력이 되게 커지는 경험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 시세 차익이 이제는 탐이 안 난다라기보다 덜 나게끔 되는 사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10년 쌓인 것들이 1년 월세만 따지면요 웬만한 시세 차익 하는 사람들보다 에너지는 덜 투여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매월 매년 하게 되는 게 난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1차 곡선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고 2차 곡선으로 늘어난 느낌을 표현을 논리적으로 하긴 어려운데 이 느낌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2차 곡선이 되게 중요한 게 돈도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쓸 줄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마음 수양도 되고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강의나 또 이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홍보하는 멘트가 짧은 기간 안에 얼마를 그렇죠. 번 누구 직장 퇴사하고 그렇죠, 공무원인데 딱 때려치우고 막 그게 몇 임팩트가 년만 있잖아.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있겠지만 그렇죠.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제까지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진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럼 그거를 정말 잘 다룰 수 있을까? 그걸 잘 다루고 그걸로 의미 있는 어떤 자본의 증식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그 그릇의 크기가 그 작은데 거기다 갑자기 물을 쏟아 부으면 이 그런 모양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저희 월세 투자는 내 그릇을 조금씩 늘려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뭐 120만 원이 남지만 엄청 티가 나진 않잖아요. 그런 게 정확히 느껴져요. 2년 전하고 내면은 달라졌지만 그럼요. 외모에서는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 네, 뭐 비싼 차를 사고 아, 그런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조금씩 불어났을 때 소비를 다룰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소득을 내가 다룰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들어온 큰 돈은 분명히 의미 없이 사치제? 나 이만큼 벌었어 라는 걸 뽐내는 데 쓸 수도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 늘어난 거는 누구한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약간 콧방귀 끼거든요. 그렇죠. 막 지인들한테 하나 하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벌어 하면은 그렇죠. 야, 내가 야근하면은 금방 버는데 귀찮게 그 맨날 하수 넘치고 곰팡이 있는 거 해가지고 번 게 그거야? 라고 치부하기가 쉬운 것 같아.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릇을 늘린다고 봐요. 그 친구는 야근이라는 걸 평생 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써줘야 야근도 하지. 그렇지. 그럼 내 그릇은 이거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평생 가니까 내가 안 팔면. 맞아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있고 그게 내 어떤 소비의 그릇 그리고 내 어떤 자본의 그릇이 돼서 점점 늘어났을 때 소득이 많이 늘어나도 그걸 잘 쓸 수 있는 영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치를 길러가는 성장하는 과정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 가는 것 중에 예전에 생각을 했을 때 요새는 그 개념을 아예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긴 한데 한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나중에 그 아이한테 지금 이렇게 썼고 당신 안 팔 거면 이거 결국에 다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구상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질문을 한때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갖고 가지는 못할 거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뭐 세금은 제외하고 나서라도. 그럼 이 친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43개를 뭐 나중에 개수랑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집하고 같은 개념이 현금을 어느 정도를 내가 이 친구한테 증여를 해주거나 물려준다고 했을 때 갑자기 돈에 대한 경험도 한 번도 없었던 친구가 예를 들어 1억, 10억이 현금이 생겼어. 그럼 이거를 주체할 수 있을까? 나는 다 세어나
나갈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다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집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면 한두 개 썩은 집에서 그 물도 푸고 곰팡이도 처리도 해보고 선생님처럼 석고보드 다 떼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경험을 해서 내가 해나가는 걸 내가 만약에 본다면 그때는 마음이 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내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생각은 뭐 아직은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경험 없는데 그 그릇이 안 되는데 넘겨주면 집안 말아먹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그릇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릇이 작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의 그릇이지만 언젠가는 늘리고 그게 또 천천히 가겠지만 길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크고 넉넉한 그릇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이게 되게 세상이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정확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세 개 정도 하신 분들은 꽤 많단 말이에요. 교육생 중에. 그렇죠. 거기서 두 가지 갈림길. 하나는 이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 아니면 외도를 하는 뭐 내 표현은 외도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다른 쪽의 투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시세 차익, 특수 물건 아니면 상가 뭐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를 외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도 해서 잘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신 분들은 내가 소식을 들을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이거 딱 해보니까 아 이게 조금 더 나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나는 또 확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돈 버는 걸 생각했다가 이게 더 빠른 방법이구나를 느낀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느려 보였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많이 붙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2차 곡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적이라고 세상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투자는 가장 느려 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가장 빠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들어오시자마자 얘기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어릴 때는 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나를 혼자 생각을 해보니 옛날에는 시간아 빨리 가라 나 빨리 어른 돼서 성인이 돼서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싶어해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되게 안 갔던 건 아닐까? 반대로 요새는 성장보다는 늙음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하는데 마음과 반대로 빨리 가는 느낌도 드는 거랑 저는 비슷한 느낌은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고 제가 최근에 난생 처음으로 녹색 어머니를 한번 해봤어요. 길을 건너지 않은데 횡단보도에서 30분을 서본 경험은 처음인 거야.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잖아. 근데 처음으로 건너지 않는데 기다려봤어요. 맨날 건너는 길이었거든요.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신호도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라는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느낀 거야.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는 거야. 건너는 초록불을 기다리지 않았더니 초록불이 금방 오더라고. 초록불이 기다릴 때는 오지 않더니 이게 뭐든지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투자 안에서도 빨리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느려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느려 보였지만 또 빨라지는 것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역시 또 그릇이 크신 분께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경험이 크게 특수 물건과 지분 물건과 이 월세 투자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투자 받던 집 맨 처음에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구입했던 꼭지에서 산 패닉 바잉. 네, 패닉 바이. 그것도 방금 말한 거랑 맥이 다 있는 거죠.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 상투였던 건데 근데 재개발 막 이런 거랑 약간 맞닿아 있는 한 발 걸쳐 있다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선 앞에 서 있다고 해야 되지 약간 애매한 지점에 있는데 재개발에 우리도 편입시켜 달라는 어떤 모임을 꾸려서 시청도 왔다 갔다 하고 조합 측도 만나고 막 하면서 가능성이 조금씩 더 열려갔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이 아파트 안에서 소유권을 놓치고 싶진 않은 집을 더 넓히고 싶은 둘째가 태어나서 첫째랑 둘째가 터울이 16개월밖에 안 돼서 둘째가 태어나
시작이 직전에 원래 있던 그러니까 작은 집,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집은 24평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이제 둘째부터 태어나니까 34평짜리로 가야겠다. 같은 단지에 있는 갈아타기를 시도를 했는데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간단한 원칙을 망각하고 매수를 먼저 써버린 거죠. 매수를 하고 나니까 계엄이 터지고 그 시기였구나. 한동안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고 저희는 또 원하는 가격으로는 아무도 그 관심을 갖지 않아서 결국은 집 하나를 더 원래 팔려고 했던 건 못 팔고 갖고 가는 걸로. 더 큰 집 평수인 집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충분한 돈이 없으니까 원래 살던 집은 또 전세를 주고 새로 산 그렇게 집도 하죠. 전세를 줘서 두 집 다 전세를 맞춰 방어는 했네. 네, 겨우 방어하고 그때 또 마음고생 했겠네. 이게 지금 세입자는 엉망으로 쓰고 집 그때네. 엉망으로 쓰고 지분 때문에 법원 다니고 집은 안 팔리고 굉장히 중첩돼 있을 때였네. 네. 스트레스가. 정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전화했을까 생각도 나도 지금 돌아와 보니까 생각이 드네. 네. 그 당시에는 아주 단순히 곰팡이였 때문만은 아니었네. 전투 중이었죠. 밤에 새면서 막 소장 쓰고 소장 쓴 다음에 인천 갔다 오고 그리고 낮에는 전화해서 이거 안 팔리나요? 막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었던 때인데 네. 어찌됐든 그걸 이제 잘 어떻게든 해결은 했죠. 근데 네. 집이 또 그전에는 못 늘릴 거라고 생각했던 집을 이렇게 의도치 않게 아파트를 하나 늘려버려가지고 네. 그 아파트가 두 개네. 아파트가 두 개가 되고 큰 게 두 개나 있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월세로 이제 살고 있는데 큰 개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취득세? 이제 1억 미만인 게 아닌 이상 무조건 그렇죠. 취득세가 그렇죠. 많이 나올 중과가 것이고 되니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는 또 그간 모아왔던 시드도 여기에 또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일단은 팔긴 팔고 작은 거. 작은 거라도 먼저 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차익으로 이쪽으로 오려고 굳이 순서를 말하면은 있는 아파트들을 좀 처분을 하고 다시 월세 투자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기상 호가는 좀 높아졌을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네. 거기 비규제잖아. 풍선 효과 요새 많이 나오더만. 아 근데 언론에서 너무 과장하잖아. 그게 그렇죠. 늘 떨어진 거는 금매거나 직거래 같은 거 매매 사례를 갖고 그걸로 꼭 시세가 폭락한 것처럼 얘기하고 비싸게 팔린 것도 아주 드문 사례 가지고 그 지역을 다 평준화 시켜가지고 단지 하나에서 하나가 튀었는데 그걸 되게- 가지고 불타고 있고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는 그냥 전고점 살짝 밑에서 참아왔던 매도 욕구가 약간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매물은 쌓여 있고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고 또 근데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저희 단지는 약간 애매한 위치거든요. 단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단지도 크고 신축에 가까운 단지들 더 많이 둘러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발 호재는 좀 있나 보네. 네, 개발 호재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청도 왔다 갔다 네. 같이 하고 하면서 제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면서 동의서도 받고 막 다니고 했는데 아, 되게 적극적이랬네. 네, 아니 그렇게 이제는 내가 판을 깔아야 된다. 두 개나 있으니까. 네. 동의율이 90%에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는 동의율은 90%. 명분은 만들었고 시장한테도 90% 동의서를 싹 복사해서 그냥 민원실에다가 넣어버렸고 저희는 이렇게 갈망합니다. 시장 면담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합 측은 저희를 안 넣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냥 빌라거나 주택이거나 토지 지분인데 저희 아파트니까 감정평가가 높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본인들이 손해본다고 생각. 껴달라는 거. 그죠, 그거예요? 껴달라는 아, 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우리는 왜 빼냐? 너네 우리 빼면은 도로 안 나온다. 시에서도 여기 빼면은 도로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이 워낙 싫어해서 얘네는 아파트인데 넣어주면은 나머지 조합원들의 손해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하고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는 여론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럼요. 시에서는 좀 넣어줘라인데 공개적으로 또 얘기 못하는 게 그 조합원들이 다 시 주민들인데 거슬렀다가는 이제 지선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어느 쪽도 딱 총대 매고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만 안달복달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언제냐의 문제지 넣기는 넣을 것 같다. 여기가 빠지면은 너무 이상하다 구역 모양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팔지는 정확히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특수물건 할 때도 협상할 때도 비슷한 것 같고 나는 가늠을 해보면 명도할 때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이 세상 일에서도 빗대서 보면 항상 유리한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간이
많아야지. 이것도 결국에 같은 맥락인 것 같은 네, 게 맞아요. 오래 기다리는데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 포지션에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팔아야 되는 이 초조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여기서 조금 의견을 준다면 이거를 가격을 낮춰서 팔라는 당연히 그런 의미라기보다 얘를 좁은 가격에 팔려면 밑에서 후려치는 가격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그쵸. 중요한 건데 그거야 뭐 선생님이 잘하겠지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마음 자체는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신경을 좀 덜 쓰는 방법이라고 나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결국에 내가 급하다는 얘기가 되고 너무 세세하게 잘 알면 내가 오히려 초조해지는 또 하나의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쪽에 에너지를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맞아요. 선생님이 원래 했던 물건이랑 지금 투자금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투자금 보증금 정도 할 돈이 있다면 선생님이 처음 몸담았던 비주택이 되게 잘 맞죠. 네, 그쵸. 정말 적절하죠, 그쪽이. 주택 취득 금지 조항에도 걸리지 않고 취득세 중과에도 영향이 없고 대출도 잘 나오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남해 뭐 이런 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수도권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작을 건데 그럼 내가 급하지 않거든. 네. 요 물건에서 그러면 최저가로 좀 공략을 상대적으로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게 빌라는 최근에 혹시 물건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2년 전에 했을 때랑 온도 차이가 엄청나요. 어떤 뜨겁다. 빌라는 아니요. 아니, 완전 시원해요. 완전 찬바람이야. 아, 근데 요즘 최근에 빌라는 유차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어마어마해요. 멀쩡한데 멀쩡한데 49%가 고민스러워요. 아, 감정가 대비 49%에서 내가 입찰하는 게 아까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요새 34만 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하자 있는 것들을 사람들 좀 잘 안 보고 위험해 보이는 것들을 주로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일반 물건을 그냥 하는 거야. 34%에. 근데 그게 대출 제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빌라 쪽에 월세 하는 거는 전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건 명확해요. 이거는 제가 13년 하면서요. 심해. 내가 느끼기에. 사실 이 시장이 다주택자들이 놀이터인 건데 다주택자들 그렇지. 플레이어들을 타겟을 잡아서 묶어버렸으니까 어쩔 그렇지.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나는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하고 싶은 게 네. 다주택자 플레이어 시장이 정확히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주택자를 타겟이라고 했다기보다 내 생각에는 시장을 약간 정부가 봤을 때 네. 교란시킨다고 했던 세력은 내 생각에는 아파트 아파트 쪽에서의 차익을 맞아요. 먹으려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그 시장을 공략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한테 여파가 온 맞아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럼 아파트를 공략했기 때문에 거기는 가격은 올라갔는데 경기는 좀 침체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거래는 줄었으니까. 네. 가격만 올라가고 이 비이성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직격탄으로 오히려 맞게 된 거는 빌라 시장인 것 같아요. 빌라 시장은 실거주자들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특히 선생님이 주력으로 했던 비주택은 실거주가 하는 물건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또 주로 다뤘던 뭐 반지하도 실거주자가 접근하는 물건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타격이 직격탄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나오니까 근데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반지하는 32% 선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서울도 절반 이하에서 돼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오히려 대출 없이 사도 수익률이 15%야. 보증금만 조금 뭐 우리 보통 1,000, 2,000 많은 편인데 그쵸. 3, 4천을 받으면 수익률이 빵 뛰게 되는 거. 너무 싸게 사니까. 그렇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빌라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편안한 물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해진 거야. 대출도 없다. 그렇지. 대출도 없는데 10몇 프로다?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더 사기꾼의 포지션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선생님은 주택 취득 금지 조항이 또 붙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대출은 다시 상환이 돼서 상관없어? 그 대출이 있던 집에 전세가 그러면 상환한 거네. 네, 상환하고 지금은 대출이 저한테는 월세 투자하면서 만들었던 그 사업자 대출 2개랑 개인 담보 대출. 네, 그거밖에 없어요. 좀 마음은 가볍겠다. 네, 훨씬 가볍죠. 열려 있는 거죠. DSL도 다 정리가 된 거죠. 거기서 또 갈등이 되는 게 제가 여기서 더 추가를 하면 분명히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럼 추가한다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쩌다 보니 2개가 돼버린 그 아파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계속 전세를 줘야 되고 어쩌면 다 그냥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급하게 팔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걸 좀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팔 수 있으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새로 월세를 한다고 몇 개를 받으면서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 그러면은 그렇죠. 보증금 반환을 하든지 새 세입자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새 세입자가 바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급하면 뭐든지 일이 그르칠 수 있게 되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수를 조금 더 보고 이 선택이 나중에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두려워서 겁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면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수를 좀 더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 걱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그게 이제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이제 고수 또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 거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딱딱딱 잴 수 있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에 가까운 거고, 그거를 아예 모르고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막 덤비는 거는 초보자?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보면서, 그래서 저한테 딱 적당한 게 뭘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낙찰가가 낮으면 대출 없이 받을 수도 있고, 비주택은 일반 주택 대출하고는 또 관계가 없으니까는 상관없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 김에 내가 스피드 옥션도 승인해 줄 테니까. 선생님 말씀에 되게 하나하나 와닿는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입찰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경우의 수는 나는 아직 내공이 낮아서 다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 중에 가장 최악인 거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을 입찰하면서 다주택자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대출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편법 대출이. 네네. 근데 그 가능성 있는 것도 큰 거가 가능성이 있는 거야. 또 대출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것도 웃기잖아. 그것도 자존심이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짜리 1억은 못 쓴단 말이야. 작은 거를 유찰 많이 된 거를, 개수가 요새 많잖아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많이 여러 개를 써서 최근에 8개 들어갔고, 근데 34 되게 재밌어요. 나 그래서 요새 되게 재밌어. 건물이 통으로 나왔어. 20개가 일단 나왔어요. 그럼 100%는 안 갖고 가고 70%에 한 두세 명이, 49%에 절반이 나갔어요. 34%때 8개가 온 거야. 다 넣었어. 최저가로. 네. 진짜 최저가로 다 넣었어. 네. 하나가 됐거든. 네. 옛날에 허그가 많이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막 쓸어갔어요 진짜. 말도 안 근데 되는 요새는 거. 허그가 좀 안 해. LH가 해요. LH가 갖고 가. 이분들이 그래서 LH한테 하나 뺏겼어. 근데 나는 되게 속상했다기보다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왜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악은 다 떨어지는 게 최악 아니야? 이건 어쩌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초보자야. 최악이 뭐야? 제가 8개 넣었을 때 최악이 뭐야? 다 되면 최악이죠. 그게 최악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대출 하나도 안 나와도 다 끌어와가지고 낼 수 있는 만큼을 내는 거야. 내 투자금이 적으면 못하죠. 나한테 지금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향을 나도 생각한 건데, 전부터 돈을 모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볼륨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다 냈는데 요새 그런 물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줄여서 가는 거야. 선생님도 입찰 열심히 갔을 때를 기억해봐요. 그 입찰도 일주일에 막 3-4번 가면요, 가기가 싫어요. 힘들잖아. 에너지가 너무 소진을 많이 하잖아. 의외로 그래서 그게 기다리고 결과 받는 게. 그치.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내 물건 아니어도 계속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잖아. 순서 내 거 오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줄여서 가. 일주일에 2번은 가지 말자. 1번만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주도 2번 갔죠. 다음 주도 어떻게 줄여야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최악이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건데,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한 개가 조금 나왔다, 아니면 여러 개를 묶어 동시에 여러 개 돼서 공동담보로 혹시 해주는 데도 있지 않을까.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렇지.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그거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운이 좋다면 그런 은행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은행들이 매출을 이 은행 또 갑자기 은행 출신이. 그래. 근데 은행들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다 막아놨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매출만 늘리고 있다를 최근에 들은 것 같거든요. 담보대출이 내가 잘 모르지만 당연히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죠. 매출의 비중은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공격적인 성향의 은행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근데 희망을 믿는 게 아니고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집이 안 팔려도 상관없어. 요런 마인드로 가야
고가에 팔린다고 난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월세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약간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고, 근데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아주 대표적으로 늘 비교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부동산은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거치는 손이 너무 많아요.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시행, 시공,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은 손을 거쳐서 나한테 오는 건데, 이 경매는 사실상 직거래, 유통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싸게 살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자산을 내가 늘려나갈 때 중요한 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살 때부터 써야 된다. 저는 그 키워드가 가장 한마디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처음 샀을 때부터 이미 싼 상태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낙찰받을 때 이거를 시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싸게 받잖아요. 당연하죠. 일반 매매보다는 무조건 싸죠. 무조건 싸잖아요. 살 때부터 이득이다. 그거야. 네. 이거 약간 구분을 좀 하면요, 아파트는 아니야. 아파트는 일반 매매가 싼 경우도 오히려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매 잘 막. 그렇지. 근데 빌라는 명확히 싸. 부자 아빠를 얘기해서 난 부자 아빠가 엄청 좋아하니까. 네. 싸게 산 거 굉장히 제일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싸게 사면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맞아요. 견딜 수가 있거든. 나는 기억 남는 문구가 그거예요. 첫 번째 구매자가 아니고 두 번째 구매자가 되라고 했거든. 누가 한 번 했다가 약간은 삐끗해서 흘러나온 것들이 나는 왜 되게 공감이 되냐면요, 요새 물건 번호 있는 물건들을 여러 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네. 통으로 나오는 물건들을 보잖아요. 통으로 나온다는 거는 다가구 건물주랑 비슷한 빌라 건물주들의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가구 있으면은 1가구 10주택자인 물건인데, 그 건물이 그 한 사람 소유인 물건들이 그 사람이 건물을 지은 거지.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지을 때 아마 대출을 받았을 거고, 그 대출을 받고도 전세가 껴있는 물건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10개를 공동담보로 잡은 이 대출 금액을 보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은행이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해 줬겠구나가 우리는 계략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네. 설정 금액은 120%고 그때 LTV 하면 한 7, 80% 정도 받았겠지를 역산을 하면은 대충 얼마의 가치로 환산을 받았겠구나가 우리는 보이는 경향도 있는데, 감정가보다는 그 사람이 집을 지었을 때 가격보다는 감정가는 낮았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가격 이하로 요걸 사버리면 짓는 거보다 훨씬 싼 거야. 그러니까요. 가끔 건물 집 짓는 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탐이 안 나요. 그 집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설계를 해서 나만의 건물 짓는 거, 그것도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집을 짓는 것도 경기가 좋다면 싸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경기가 차라리 안 좋을 때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받기는 어렵겠지만 한 호만 갖고 간다면, 그리고 그걸 결국에 모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상력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빌라 월세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닐까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겼는데, 휴직할 때 같이 수영을 하던 친구예요. 나이가 비슷한데 이 친구는 사업 쪽으로 계속 했던, 그러니까 마트 운영도 해보고, 꽤 큰 마트, 직원도 8명, 9명 써보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부리는 것에 지쳐서 지금 고시원을 하고 있어요. 그 고시원 수익률이 한 25에서 30%라고 하더라고요. 투자금 대비. 그 친구랑 대화를 그렇죠. 하면은, 저는 저의 이 월세 투자 같은 거랑 이런 걸 얘기하고, 그 친구는 이제 고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딱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는 늘 건물이라는 걸 딱 통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하는 거 보니까는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고시원도 여러 개의 호실을 한 번에 짓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조금씩 하나씩, 호실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결국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하나의 건물과 같은 어떤 효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있어 해서 일단 동영상을 유튜브를 봐라 해서 이제 작가님 이게 보라고. 고시원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성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네, 일단 맞더라고. 방향성이 맞아. 안정적이고. 그래, 이거 하나 더 얘기해야 돼. 뭐예요? 고시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꼭 이 얘기해야지 우리께 약간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얘네는 직원을 쓰고 해도 내가 해야 돼.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 보통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가서 뭐 정리돼 있나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것들이 나는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얘는 사업이에요. 맞아요.
고시원은. 네네. 근데 우리는 약간 사업성에서 조금 멀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 개입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니까. 그쵸. 왜냐면 선생님 빌라에도 관리 업체가 있는 거고, 아니면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반장님들이 반장님이 계시니까 어제도 전화 온 게 옥상 방수한다고 25만 원 좀 내라고. 그런 거는 내가 협조 못 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건물주라면 옥상 방수는 내가 네. 업체에 섭외하고 돈을 쓰는 걸 떠나서 내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도 드는데 내 빌라들은 내가 관리하는 에너지는 분명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업을 갖고 가는데 부로 하는 거는 이만한 건 저는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고시원 하셨던 분이 몇 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뭐 CCTV를 좀 봐야 되고 업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 친구랑 또 말했던 게 그거는 시설을 자기가 투자해서 시설을 짓는 거고 그 지은 시설은 타인에게 양도는 할 수 있지만 100%로 양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시설에 4억을 썼는데 4억에는 팔 수 있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감가상각이 그런 시설을 근데 집은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남의 거에다 빌려서 지은 거고 우리는 이게 결국 언제까지고 내 거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그건 어차피 몇 년 보고 장사하는 거라면은 저희는 고치고 계속 누가 부실 때까지 거기에 새로운 뭔가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이게 더 편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손이 좀 덜 그렇죠. 가도 난 그런 게 너무 좋아. 유지가 되는 그렇게 보여서 그 친구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어서 작가님 수업을 들어봐라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네, 고민 중인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비교가 되잖아요. 뭐 그럼요. 지분 투자를 하면서 다른 경매 분야랑 또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친구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사업 쪽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결론으로 같이 만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최고의 것,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법 괜찮은 방향이구나 월세 투자가. 그리고 부자가 빨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게 옳다면 이 길은 틀린 방향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 절대 빨리 할 수 없으니까요. 아 빨리 못해. 네, 욕심내서 빨리 할 수 있게 좀 전세 끼워가지고 몇십 개를 순식간에 받는 사람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니잖아요. 잠깐은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다 월세 맞추면서 이렇게 하려면은 연애 이제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하긴 어렵고 뭐 많이 해도 한 서너 개?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내가 반증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전보다 투자금이 많아졌고 전보다 빌라 월세 쪽에는 경험이 분명히 생긴 건 맞는데 내가 왜 10개, 20개를 안 하겠어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전보다 어쩌면 내 마음의 그릇이 전보다는 커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물도 푸면서 곰팡이도 처리하면서 공실도 버티면서 조금씩 커진 게 있을 건데 지금 왜 10개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히 내가 행동으로 어쩌면 보여진다고 생각도 들고 내가 기대치나 능력치가 작아서 그럴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생각되는 게 정확히 뭐냐면 이 월세 투자만큼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 나는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빨리 못하고 투자금이 적다고 제약은 있겠지만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리고 주택 취득 금지 조항이 달려 있어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투자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내가 다주택자여도 무주택자여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것만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길이 너무 늦어 보이니까 빨리 못 갈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다른 길로 갔다가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도 나는 옆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장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잘한다는 증거만 더 부각시켜서 보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구분해서 들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대출이 가능한 건 사이가 큰 거고 그리고 요즘 시세가 떨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뭐 내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봐야 보면은 보이겠죠 아마. 그래서 지금 할 때는 오랜만에 또 쉬었다가 하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더 싸게 사야 되는 건데 자꾸 전에처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대출을 얼마 껴서 계산을 하는 그렇죠. 상투적인 그렇죠. 계산법. 요즘은 추세가 다르다. 사람들이 규제가 오면 불편한 것도
것도 있는데 기회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대출의 제약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떠나간 거, 경쟁자가 줄어든 거에 기회란 말이야. 네. 이 기회라는 거를 그냥 사람이 줄고 했다고 내가 낙찰받기 수월해졌다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거는 싸게 사야 기회 아니야? 아, 그렇죠. 이 시기에 맞는 그렇지.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 전에 전략처럼 해면 당연히 받기야 쉽게 받겠지만 근데- 세상에 쉬운 길 치고 좋은 길이 없다고. 나한테 쉬운 건 남들도 쉬운 거고 쉬운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싸게 사야 혹시 대출을 못 구해도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네. 잔금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걸 거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신탁 대출을 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지난 과거 2년 동안 월세 투자 그리고 특수 물건 사례의 세부적인 예민한 부분까지 낱낱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다음 영상은 또 한 1년 뒤쯤에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실 거를 또 기대를 하면서 그때는 월세가 한 순소득이 한 250 정도 만들어졌을 때쯤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애들 키우면서 항상 약간 사람들이 주입이 된 게 좋은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된다는 거. 비싼 아파트. 그걸 가지지 못하면 막 패배한 것처럼 만드는 요즘 약간 세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선생님 학생들을 만나니까 그게 조금 더 보일라나? 그런 건 아니야? 학생들한테서 느껴진다기보다는 이제 애들이 생기고 애들의 친구들의 부모들도 보이고 아무래도 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게 있죠. 제가 거기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번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월세 투자를 쭉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집들은 무조건 대출을 끼고 사야 되고 그 대출 크기는 매우 크고 족쇄를 채우고 그래서 나를 정말 물리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이 뭐라고? 아까 작가님도 자녀분한테 물려주면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애들이 생겼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큰 걸 던져주면 당연히 말아먹고 다 경매로 다시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큰 집 한 채? 막 무슨 글 쓰는 사람들이 나는 소득이 적은데 대치동에 아파트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글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럼 자식한테 뭘 물려줄 수 있지? 뭐 물론 당연히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졌으면 그걸로 이제 자식한테 새로운 걸 알려주곤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거의 대치동 간 거에 교육 잘 시키려 한 거고 결국은 월급쟁이들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결국 노는 거 같다는 생각. 그쵸? 그게 무슨 의미지? 선생님한테 약간 되게 미안 네네.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1등하면 선생님이야. 선생님 학교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아니, 미안해요. 난 못 가서 그래요. 아, 결국 남한테 이제 돈 받아서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거는 그 돈에 대한 값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1,000만 원은 주면 1,000만 원어치 일을 분명히 그럼요. 시키는 거고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월세 투자를 내가 계속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 그릇이 커지고 그 내 그릇이 커지면은 내 자식한테는 더 넉넉한 아빠가 될 수도 있겠다. 돈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맞네요. 드는 생각이 좀 거기서 계속 벗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애들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넘어갈 즈음에는 정말 월세를 받는 집을 하나씩 주고 그걸로 지가 생활비도 써보고 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를 배우겠지.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행착오를 겪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어쩌면 내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경험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그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 좋은 거긴 한데 거기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벗어나잖아요? 그게 와요. 내 생각엔요. 근데 그게 뭔 얘기냐면요.